예,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양보가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내 공천 싸움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정치권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아침에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네.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 하면은 네. 우리 뭐 보수계의 거목, 뭐 야당사의 거목 네. 이렇게 이제 불러도 손색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최근에 YS부터 해서 뭐 우리 정치의 어떤 어른들이 예.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예. 특히 이제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께서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야당을 대변하면서 지금까지 쭉 정치 활동을 해온 예. 야당사의 어떤 거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이제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예. 보수적인 정치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예. 특히 과거의 신탁통치 그리고 한일협정 반대 사사오입 그리고 발췌개헌 또 3.15 부정선거 또 4.19 혁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70년대 유신 반대까지 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에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정의의 편에 섰던 그런 이제 정치인인데 특히 정치 활동은 54년도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이 됐지만 예. 애초에는 민주당 신파 그때 당시에 1955년 11월에 장면 전 총리와 같이 정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가 그리고 5.16 이후에는 야당이 존재 가치 자체가 이제 없어질 그 시점에서는 통합야당이 1967년에 신민당이 창당이 돼서 오늘날 정통 야당의 법통을 세운 분이 이제 신민당 우리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인데 예. 뭐 이제 가장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DJYS랑 40대 기술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서 결국은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께서 DJ를 지원해서 7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는 그때 당시 이제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40대 기술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유당 쪽에서는 구상유치 입에 젖비린내 난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뭘 하겠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예. 이제 선거 구호를 내세워서 한국의 야당의 어떤 큰 중심축을 이루었던 분이 이철승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철승 대표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반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가 야당 총재를 오래 하셨지만 상당히 그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예. 우익운동의 핵심운동의 리더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 40대 기수론인데 예. 71년 신민당 전당대회 때 그때 40대 기수론을 했던 분이 이제 김무성 전 대통령,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이철성, 이 신민당 이 세 분이 이 40대의 그 삼두마차 기수가 돼서 야당의 변화를 이끌었고요. 예. 또 지금 이철성 대표의 전 총재의 정치적인 하나의 논쟁에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예. 이분이 그 70년대 중반에 앉아 지금 유신 체제가 도입됐을 때 예. 그때 당시 신민당 총재가 됐었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중도 통합론이라는 걸 내줍니다. 예. 그때 중도 통합론이 뭐냐? 유신 체제를 용인하고 유신 체제의 체제 속에서 뭔가 타협하면서 뭔가 변화를 추진하는 예. 일종의 타협론이었죠. 그거는 그 당시 윤모선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김영삼 예. 이런 이 극한 투쟁을 하던 이 유신 체제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 강경 투쟁파들하고는 약간 다른 예. 결이 다른 노선을 갔죠. 그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사쿠라 논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철승 총재가 그 뒤에 정치적 행보가 상당히 힘이 떨어지는 이유도 예. 그 뒤에 사실 아시다시피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손에 의해서 예. 에서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서울에 봄이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철승 총재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던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이 행보가 마감되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렇군요. 마지막은 조금 좀 안타까운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적인 행보를 접어야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죠. 본격적인 뭐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뭐 용어는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오늘까지 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뭐 기록 경쟁이다, 선거운동이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테러 방지법
공론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문제가 상당히 그 현안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안보 프레임이 지금 그 가치는 듯한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예. 보면. 그런데 지금 이 그 남북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이 테러 방지법인데 예. 그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도 준 전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직권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 못지않게 국민의 인권도 중요하다. 예.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테러 방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도 보면 이 50대 50으로 딱 나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특히 이 지금 국민의 인권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 이 지금 야권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또 정치 무관심층들도 상당히 이거 뭐야 이런 재밌는 좀 새로운 이야기 이 방식의 국회 진행이 있구나 하는 걸 하면서 지금 상당히 그래서 여론도 많이 반전된 측면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가 지금 길어야 3월 10일까지 할 수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토론이 종결되는 순간 지금 그토록 반대하는 대테러 방지법이 자동 해부돼서 그 투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0일까지도 갈 수도 없고 지금 이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어제 26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돼 있었는데 선거 획정에서 지금 밀리는 바람에 지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마지막 데드라인은 29일입니다. 그래서 29일 날 지금 선거법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국회 토론을 종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자신들이 반대하는 이 대테러 방지법을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그런 고육지책에 놓여 있는 거죠. 필리버스터 정국 득실 어떻게 보십니까? 테러와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말을 신임을 지금 국민들이 하자 불신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크고 물론 이 필리버스터 자체는 무제한 토론인데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토론으로 볼 것이냐. 처음에 시작할 때 이틀, 3일 정도는 호기심에서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야당이 얻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로섬이라고 보고 이것이 더 지체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실증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정치 문화에서 토론 문화가 상당히 없었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조급증, 빨리빨리 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거와 걸맞게 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링을 하면서 한 명이 의석에 앉아 있고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 낭독 아닙니까, 연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민주주의 방식을 야당이 선보인다. 이렇게 보고 정치권에서 정말로 토론다운 토론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80% 이상 교섭단체의 80% 이상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로 허울 좋은 민주주의 방식이라고밖에 국민들이 생각하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더불어민주당 1차 컷오프 발표 이후에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컷오프에 걸린 문희상, 김현, 백군기, 전정희 의원이 재심을 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재심을 신청했죠. 홍일학 의원은 뭐 탈당까지 한 상태여서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뭐 탈당기가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접수되는 순간 의원직은 상실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뭐 컷오프 10명 가운데 이제 절반이 사실 이제 불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지금 뭐 매체에 보도된 걸 보니까 지금 거지 같은 물갈이다. 왜 그렇게 격한 표현을 쓰시냐면 일단은 지금 1차 하위 20% 컷오프가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문재인 대표 체제 때 혁신위가 만드는 이 혁신 공천 아닙니다. 공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이 기계적 잣대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던데 문제는 지금 이 당헌 당규에 의하면 20%는 무조건 잘라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이의가 있는 분들을 구제를 해주게 되면 그 20%를 채우기 위해서 차순위에 있는 분들을 또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화를 내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무위원회에다가 지금 이걸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당헌 당규를 바꾸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당헌 당규를 바꾸는 순간 문재인 대표 체제 만들어 놓은 혁신 공천안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혁신안을 발표했고 국민들한테 공표를 한 이상 예. 이거에 대해서 번복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번복을 해서도 안 되고 예. 물론 아픈 억울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당 혁신안에서 공론을 거쳐서 만든 당의 공식 절차 아닙니까? 이것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제 엉망진창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공천자금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유 없는 무덤이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번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뭐 갈등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양상입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본인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고 예. 당이 시킨 대로 지금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라는 이 분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당의 혁신을 특히 본인이 지금 직접 나설 수 없는 소위 말해 친노라든지 강경운동권이라든지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뭔가 일정 부분 덜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과연 지금 현재 지금 1차 컷오프는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추가 정밀 심사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선까지 만약에 김종인 대표의 공천 칼날이 갈 경우 과연 그것마저 지켜볼 것인지는 사실 좀 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홍일학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되면서 김부겸 전 의원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등 뒤에서 얼음 칼에 찔린 기분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20% 컷오프 규정 자체가 이제 홍일학 의원 같으면 사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적지라고 할 수도 있는 대구 지역에서 더민주당 후보로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비례대표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제 그쪽 지역이고 그렇게 봤을 때 억울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부겸 대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사실은 저는 탈당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선택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김부겸 대표가 이런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당에서 홍일학 의원을 다시 규정을 바꿔준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공천룰과 관련해서 컷오프한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규정을 정해 잣대를 댄 건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홍일학 의원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던가 그리고 김부겸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억울하지만 그런 어떤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할 때 무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길게 봤을 때 대선까지 넘겨봤을 때 탈당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오기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현역 물갈이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사실 현역이 17명. 예, 그렇죠. 17명이죠. 17명인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가 호남에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난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름대로 이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호남에서 호남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호남의 지금 현역들이 너무 기득권에 지금 고착돼 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 호남의 물갈이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된다.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다 탈당을 해서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호남의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기반이 호남에 사실 지금 상당히 뿌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호남 분들은 지금 현재 탈당해서 오신 분들을 대거 물갈이를 해달라는 것이 강력한 요구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지금 어렵게 정치적 생명을 걸고 탈당해 오신 분들을 여기서 또 기계적 잣대에서 잘라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엇갈리고 네. 지금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본인이 원래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었을 때 국민의당과 창당하기 전에 정당입니다. 그때 본인이 이야기 때 UDJ를 발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지금 현재 그 기존에 탈당해 오신 분들은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데에 대한 이 충돌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공천 물갈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지금 인적 쇄신에 대한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반발도 감안해야 되던 아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그 이삭 줍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이 와중에 8%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예. 전국 정당화에 실패했고 정당의 기치를 호남으로 애초에 잡은 것이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 가장 큰 한계가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이지만 예. 그 밑에 당원들이 나타나는 지지 기반은 호남이라는 것을 지도자와 지지 계층이 과거의 DJ나 YS처럼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다수의 어떤 계파가 섞여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미 여러 가지 계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화합할 수가 불가능한 그런 지금 징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삭죽기까지 한다? 그럼 새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당이 정당으로서 기능을 저는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도 지금 공천 문제로 이제 폭풍 전야 아니겠습니까? 뭐 가장 이제 관심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구 경북의 이제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의지를 그동안의 워딩을 보던가, 예. 그리고 당내 어떤 경선 규정이 현역 의원에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는 현실 때문에 공관위원장의 칼바람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 공천 인적 쇄신은 지지 기반에서 50% 이상을 할 때 효과가 있지. 지난 19대 총선 때 49.3%의 현역 의원 교체율이 있는데 예. 현재대로 하면 20%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지금 칼바람을 이렇게 해서 공천 쇄신을 얘기하는 것은 TK 지역에서 상당 부분 50% 이상의 공천 교체율을 지금 선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차원에서 김문성 대표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후퇴된 시점이 있고 리더십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화된 이런 시점에서 공관위원장을 필두로 한 친박의 어떤 입김이 상당히 거세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례적으로 40분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소속돼 있는 지금 동구을 면접 시간이 다른 데는 보통 한 15분 정도, 예. 20분, 길어야 20분 정도였는데 거의 배 이상인 40분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공천관리위원들이 유승민 의원에게 집중된 질문이 뭐였냐면 본인이 원내대표를 할 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모아졌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당시 이 유승민 의원이 그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체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박수까지 칠 정도였는데 그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진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치 없이도 충분히 지하경제 나름대로 다스리고 허리띠 졸라매면 충분히 복지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당의 이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본인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 때문에 배신의 정치 이야기에서 심판을 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유승민 이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의 진박 마케팅의 최대의 타깃이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왜 가면 거기 집중을 했느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정치 없는 복지 같은 예. 그런 소신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당론, 정강정책하고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물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당헌 당규에 보면 지금 모든 후보를 다 경선에다가 내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즉,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원들이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예. 유승민 의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하고 다르니 저분은 자격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떨어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끝나고 나서 어제 이한구 예.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개혁한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인데 예. 지금 도대체 너희들은 뭐 했느냐. 예.
그게 바로 TK 면접 심사의 이슈라고 하는 걸 보면 TK 지역, 최소한 TK 지역에서는 예.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예. 새누리당의 정강정 차이, 이 부합 여부를 상당히 큰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의 지금 그 자격 여부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위태로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않다. 있다. 예. 아니, 예, 안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선거 공천 지금 접수가 예. 후보자 접수가 3월 23일부터 하니까 예. 25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 와중에서도 선거법이 통과도 되지 않고 이 시간이 촉박하면 할수록 내천하기가 전략 공천 우선 추천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